이 책에서 묘사되는 중국을 보면 어떤 의미에서 80년대부터 한 90년 초반까지 고도 성장기의 한국과 유사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동시에 또 요 동아시아 특히 한중일 정세에 관여하는 국가들 뭐 미국을 포함해서 러시아, 뭐 일본 뭐 이런 국가들의 또 내셔널리즘이 활개칠 조건이 굉장히 무르익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뭐 얘기했던 갈라치기도 사실 일종의 내셔널리즘인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 현상이 과연 이제 한국과 중국에서 끝날 것인가 그것 같지는 않거든요. 지금 이제 산업 시설이 이제는 중국도 임금이 올라가니까 지금 다 베트남으로 가고 인도. 베트남은 또 인도네시아로 가고 인도네시아에서 또 인도로까지 가고 있는 상황이라 어떻게 보면 이 나라들이 또 공통적으로 맞이할 문제이기도 해요. 제가 볼 때는. 왜냐면 우리도 7, 80년대 그런 제조 공장 역할을 했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이 국제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서로 공유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해서 어떻게 보면 이 저자가 바라는 것처럼 진보적인 시민연대, 그다음 각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공통의 연대, 그런 경험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연대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과연 그게 가능할 것인가? 아까 좀 우울한 전망들을 내놓으셨는데 뭐 상상은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또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할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심진현 선생님 자기 먼저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네. 그러면 박건일 선생님부터 하겠습니다. 네. 사실 뭐 G2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G가 이제 그레이트인데 어쨌든 제국이 이제 중국이 막 떠오르는 제국이 되고 이제 원래 있던 제국은 미국이었죠. 미국 중심의 이제 1급 체제에서 지금 이제 중국이 사실은 오랜 잠행을 끝내고 사실은 미국에 대놓고 개기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동아시아와 태평양 연안 모든 그 대만까지 포함해서 양안이라고 표현되는 그런 양안의 긴장도 높아지고 심지어 이제 호주까지 중국과의 전쟁에 참가를 해서 완전히 미국 쪽에 붙으면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웃고 떠들면서 얘기하기 힘들 정도로 그쵸. 이미 군사적 긴장 자체가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에요. 태평양 전체에. 그러니까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사실 국지전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실제로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좀 살아야 되는가, 앞으로 어떻게 불안해하지 않고 살아야 되는가의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되게 진지하게 얘기해야 될 시점인데 사실은 우리는 그런 것들 마치 없는 문제인 것처럼 레드선하고 그냥 눈 감고 살고 있죠. 근데 사실은 굉장히 이것은 세계적 차원에서는 심각한 지금 상황에 있고 과거 냉전 시기나 혹은 2000년대 초반, 중반 이때하고도 또 다른 국면에 접어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도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담론 구도를 보면, 사회적인 담론 구도를 보면 딱 두 가지예요. 미국 편에 설 것이냐, 중국 편에 설 것이냐. 그러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이제 민주당을 싫어하는 사람은 문재인은 친중 세력이고 중국몽이다, 중국몽이기 때문에 중국 쪽에 붙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 쪽에 붙어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제 또 한쪽에서는 지금 뭐 미국 쪽에 붙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이제 중국에 대한 지금 떠오르는 제국 중국과 관계를 개선해야 된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은 그 양쪽을 오가면서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이제 때리고 있는 상황이죠. 답은 없이. 근데 사실 우리나라의 입장은 뭐 예전부터도 그랬죠.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랬고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랬고, 중국이 이제 크면 클수록 딜레마가 더 심해졌죠. 중국은 사실 한국의 어떤 수출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나라, 어떻게 보면 미국보다 지금 더 중요한 나라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이번에 요소수 사태만 하더라도 중국이 딱 수출을 안 해버리니까 나라 전체가 그냥 일순간에 패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보더라도 중국을 우리가 더 이상 무시하거나 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도 대중적인 정서 차원에서는 계속 현중, 뭐 중국몽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때리고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가 미국을 무시하기에는 미국이 여전히 국제 질서에서 차지하는 영향은 압도적이기 때문에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에서 계속 이제 좌고우면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 사실은 우리는 일개 시민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 아니냐,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같은
민중들 같은 시민들 입장에서 좀 교류를 하고 그런 그 국가 차원에서의 문제, 국제 질서의 차원의 문제들을 사실은 시민들끼리 만나면서 서로 겪고 있는 구체적인 일상의 문제들을 논의하면서 좀 풀어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 이런 국제 질서를 바꿀 만한 힘은 없지만 사실은 어느 한쪽 편에 붙는다는 식의 어떤 그런 전략이 어떻게 보면 되게 위험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미국 쪽에 붙기에도 위험하고 중국 쪽에 붙기에도 위험해요. 사실은 국제 질서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자고 오면 하면서 스위스처럼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박쥐처럼. 돌아온 광해군. 중립국. 네. 그러니까 한국은 기본적으로 나라 자체도 작고 사실 우리는 지금 뭐 K 뭐 이러면서 되게 좀 우쭐해져 있지만 사실은 국력 자체가 사실은 주변에 워낙 강대국들이 많기 때문에 서로 눈치를 보면서 줄타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자꾸만 어느 한쪽에 붙는다는 식으로 서로를 적대하고 한쪽을 적대하는 식으로 이제 움직여 버리면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순식간에 그냥 박살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제 질서나 외교적인 정책에 있어서는 굉장히 현명하고 여우 같은 판단이 필요한 반면에 또 우리 일상적인 차원에서 시민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뭐 일본의 시민들이나 중국의 시민들이나 혹은 다른 아시아 국가의 시민들과 서로 더욱더 이럴 때일수록 교류를 많이 할 필요가 있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전쟁을 막는 일종의 레버리지 같은 게 되는 거거든요. 시민들 간의 교류 같은 것들이 활발해지고 그 시민들의 어떤 연대가 단단할수록 전쟁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거기에 멈칫할 수밖에 없는데 서로가 이제 불안형 내셔널리즘에 가득 차서 서로가 욕하고 막 이렇게 분노, 증오 이런 걸 하다 보면 결국 물리적인 폭력이나 증오 이런 전쟁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인류 역사가 그런 걸 다 증명해 줬거든요. 과거의 세계대전 역시도 처음에는 서로 말로 욕했어요. 서로 디스전을 했단 말이에요. 디스하다가 결국은 누군가 맞았대 뭐 이런 소문이 돌면서 갑자기 이제 물리적인 충돌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 막기 위해서라도 결국 민간 차원에서 교류나 이런 연대 활동, 특히 이제 노동자 계급의 연대들이 강화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결국 홍명교 씨가 원하는 것들도 결국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말할까요? 네. 선생님 마지막으로 얼마나 대단한 말씀을 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정리 발언 해주시겠죠? 방송인이라 이제 뭐 네, 옥상 정원. 네, 프로그램 2개를 옥상 정원.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큰 굵직한 면에서는 박건영 선생님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최근의 국면이 아무튼 더 왜 이렇게 서로에 대한 뭐 혐오 정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부풀려지고 증폭되었는가에 대한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이 국제관계 경색화가 어쨌거나 좀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왜 더 중요하냐면 기본적으로 이제는 글로벌 시장주의가 형성이 되면서 서로 간의 물자와 수출 수입은 막을 수 없고 또 거기에 대해 지속적으로 물자가 돌아가야만 하는 사회 시장 경제 체제는 돌아가고 국제 전세는 요동치는데 시민 사회는 교류가 없어졌다는 거죠. 완전히 지금 거의 시민 사회 간의 서로의 국가 간에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그 국민들의 차원에서 시민의 차원에서 서로가 서로의 삶의 속살을 들여다보고 이 사람들이 우리하고 어떤 종류의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하여 서로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종류의 모든 기회와 경우들이 차단되어 버렸다라고 하는 게 더더욱 이 서로에 대한 추상화, 국제 정세 안에서 우리가 기대어서만 상대방의 나라에 대해서 상대방 나라의 시민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게 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확증 편향이 일어나게 되는 코로나 이후가 그게 더 심해진 것 같아요. 네. 조선일보는 우한폐렴이라고 계속 부르잖아요. 그렇죠. 코로나를 우한. 그런 방식으로 계속 이제 협종전을 부추기는 거거든요. 마치 그 나라의 국민은 이제 우리나라에 없는 것처럼 그리고 이것이 우리나라가 우리나라에 유리하게 혹은 어차피 안 들을 건데 너네한테 조금 안 좋게 말하면 뭐 어때서? 라고 하는 종류의 부풀려진 정서를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이런 방식의 시민교류가 지금 완전히 파쇄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이게 정말 안 좋았던 게 뭐냐면은 어쨌거나 글로벌 시장 경제 체제라고 하는 거 안에서 우리가 세계적 정세를 계속 주목하고 관심을 가지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손을 뻗어줄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현상으로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홍콩 시위였고 그 다음엔 미얀마 였고 그리고 여전히 이제 또 중동 문제가 가시화되고 있지만 사실상 우리는 그냥 먼 곳에서 손가락 빨면서밖에 볼 수 없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국가는 태도를 취할 수 있지만 시민은 태도를 취할 수 없게끔 되어버린 것이 지금의 어떻게 보면
이 국제적 정세의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하고 이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의 시민연대 간 국제적인 어떤 연대 같은 것들을 박건영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지금 우리가 이 기회를 점점 더 차단을 당하면서 앞으로는 어떤 방식으로 시민연대 간의 연대라는 게 가능할까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제 뭔가 암울함만이 계속해서 떠오르고 있는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중국에서도 이 책에서 결국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제 중반부 이후에 급격한 어떻게 보면은 이 중국 내 단속의 강화. 근데 막 어려운 거죠. 결국에는 시민들의 어떤 호소, 학생 그 운동 집단들이 외부적인 관심과 호소를 이끄는 방법은 이 사람들은 플랫폼 이용해야 되잖아요. 위챗 이용하고. 근데 거기서는 위챗을 완전히 계정을 막 그쵸. 그냥 그렇죠. 삭제하고 막 삭제시킬 수가 있죠. 그럴 수 이게 있다는 게 웃긴 게 결국에는 내부적인 연대와 결속을 위한 방법으로서 만나가지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운동하고 이 파티하고 뭐 서로 간에 대화 나누고 이거는 엄청난 에너지를 내부적으로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되게 폐쇄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한정돼 있고 그거를 전파할 수 있는 수단은 요즘 같은 시대에는 결국에는 온라인을 강요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온라인 이외의 어떤 연대 수단을 우리는 점점 더 상실해가고 있지 않은가.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국가 당국에서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고 검열할 수 있고 중국은 막 끊어버리잖아요. 중국 가면은 카카오톡으로 중국 여행 가서 카카오톡 되다가 안 되다가 그러잖아요. 근데 막 그런 것도 우리가 뭔가 통제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뭔가 아까 이제 박건영 선생님은 결국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큰 틀에서의 공감대를 되살리고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의 시민연대를 강조를 하셨지만 이 어떤 그 연대의 수단과 방법의 구체적인 틀을 점점 더 우리가 빼앗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위기감이 좀 고조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목소리를 발굴하는 일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홍콩의 그 상황도 어떻게 보면 중국을 악마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홍콩의 상황을 알리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우리 미디어에서 다루는 게 원래 우리는 중국을 혐오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을 악마화시키는 방식으로 근거를 미디어에서 제공하는 다루는 거.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 다른 목소리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면 인식이 달라지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합작품이잖아요. 그 자본과 그 다음에 그 미디어와 이런 것들의 합작품으로서 탄생한 게 이 어떤 거를 괴물화시키고 그 다음에 다른 여러 목소리가 있는데 목소리 다 지워버리고 가장 자극적인 목소리만 뽑아가지고 또 과대 포집하게 되는 이 악순환이 지금 계속 돌고 있고 유튜브 시대에도 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무슨 음모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중국 혐오 컨텐츠를 올리면 이게 조회수 쏘고 올라가니까 뭐 조선일보나 이런 데서 하는 것도 물론 그쪽은 음모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또 이 자극적인 그렇죠. 이게 클릭 장사가 되니까 이거를 더 과대 표집하는 것 같거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어떻게 보면 국가 간의 내셔널리즘의 문제이기도 하고 거기 안에 또 자신들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놈의 알고리즘 최근에 어떻게 보면 기업과 알고리즘과 이윤이라고 하는 차원의 문제가 새롭게 대두되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 전에 이제 페이스북 내부 고발자에 의해서 미국 국회에서 폭로가 된 사실인데 페이스북은 사람들이 점점 더 서로에 대하여 혐오를 부추길 수 있는 컨텐츠를 알고리즘에 더욱 적극적으로 노출시키고 있다. 사람들이 거기에 대하여 중독되는 상황들을 방치하고 있고 알고리즘이 사실은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의 인식을 편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폭로가 됐는데 사실은 페이스북만이 아니라 우리가 유튜브에서 보고 있는 매일 보고 있는 매 시간 보고 있는 게 결국에는 그거잖아. 이놈의 국뽕 콘텐츠, 뭐 K 문화, 중국이 눈물을 흘리고 일본이 깜짝 놀란 그 충격적인 실체는 뭐 이런 말도 안 그게 되는 조회수가 것들. 몇백만이야.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주목 그 자체로는 돈이 안 됐었는데 인터넷 이전에는 근데 지금은 어텐션 이코노미라고 해서 주목 경제라고 하잖아요. 주목 그 자체가 바로 돈으로 환산이 돼버리기 때문에 사실은 그 주목을 만들어내는 것 중에서 가장 자극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포르노 같은 거고 그 다음에 혐오거든요. 그러니까 헤이트 스피치 같은 혐오 표현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부추겨지는 이유가 사실 돈이 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그걸 원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주목을 그걸 계속 끌 수 있는 어떤 컨텐츠 몇 가지 중에서 하나가 이제 그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규제하고 어떻게 보면은 억누를 수 있는 장치, 제도적인 기제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페이스북이나 이런 이제 기업들이 기업 비밀이라고 해서 그런 걸 다 덮어두고 지금까지 있다가 최근에 이제 폭로되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사실. 예.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이제 현 베트남 정서도 있어요. 맞아요. 사실은 맞아요. 박항서 다 싫어요, 감독, 다 싫어요. 박항서 감독 때문에. 이러다 이제 인도도 사실 이제 삼성이 공장을 인도로 다 옮기고 있는 상황이라 이제 현 인도 정서가 일어나지 않으시는 보장도 없어요. 현 인도도 늘 있죠. 뭐 다 싫어! 뭐 이거. 인도 여행 가면은 맞아. 뭐 무조건 뭐 범죄를 당할 것이다. 아니 또 특히나 이제 성폭력 범죄나 이런 것들이 많이 언론에 많이 보도가 그러니까 되면서 뭐 실제로 벌어지더라도 그것이 이를테면 이제 확대 재생산되고 유통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제 타자에 대한 악마화를 수행하게 되는 방법으로 이제 유통이 되니까. 그러니까 다른 목소리를 자꾸만 들여오는 노력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볼 때 이 책이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뭔가 이제 온라인 제가 말한 것처럼 온라인 수단이 통제되고 뭔가 네. 건너올 수 있는 목소리에 제한이 생기니까 이제 직접 가서 어떻게 보면 목소리를 수입해 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얘기하셨는데 저는 좀 더 좁힌다 다른 얘기를 좀 해보면 저는 이걸 보면서 중간에 이제 중국에서도 미투가 있었고 그리고 82년생 김지영이 여기 번역 소개되면서 또 많은 그러한 공통된 정서 같은 것들을 확인을 하기도 하고 이게 아시아에서 82년생 김지영이 되게 이제 전 세계 뭐 30몇 개국에 번역 소개가 됐고 특히 일본처럼 외국 그 번역 소설이 거의 안 팔리는 그런 시장에서도 거의 100만 부 넘게 200만 부 가까이 팔렸고 중국에서도 이게 어마어마하게 히트를 쳤고 뭐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런 데서도 많이 인기를 얻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거든. 그런 얘기를 번역원에 갔을 때 들었고 여기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사실은 지금 한국에서 어떤 이런 혐오 가장 지금 어떤 손쉬운 혐오의 대상이 되는 게 이제 여성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꼴페미나 페민연도 아니고 지금은 그냥 페미니스트라는 말 자체가 혐오어가 돼서 너 페미니? 너 페미니라는 것들이 일종의 어떠한 그 이 자경단 남성들이 이제 여성을 검증하는 검증의 그러한 검열이죠, 검열하는 그러한 이제 말로 쓰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리고 여성에게 이제 봉사한 남성은 퐁퐁남, 설거지남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런 남성 여성의 구도로 이렇게 막 논의가 계속 반복 재생산되는 거를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는 게 여기에서 이게 그 젠더 이슈가 항상 남자 여자라는 이 구도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 뒤에 후반부에 보면은 이 사람이 홍콩에 갔을 때 거기에 이제 그 육교 밑에 그런 동아시아 여자들이 이렇게 뭐 자리 깔고 앉아가지고 되게 모여 있는 그런 것들을 봤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홍콩의 그 이 가정부들이 다 이제 필리핀 거의 대부분 뭐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나 이쪽에서 다 온단 말이에요. 인도나 이런 데서. 근데 그 사람들이 정말 엄청난 그 노동 착취를 당하고 아주 완전 저임금에다가 심지어 성폭력이나 학대와 같은 그러한 일들을 당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한국 사회에서도 보면은 특히나 이러한 이 대결 구도 여성 또 20대 여성들도 난 지지 않아 뭐 이러면서 이제 싸우는데 이 구도 안에 남성과 여성이라는 구도 안에 갇히면 안 된다는 거를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들이 어느 정도는 우리도 이전에 비해서는 그런 변화가 있었잖아요.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고 물론 여전히 남성에 비해서 한 70% 정도의 임금을 받고 그렇긴 하지만 어느 정도 이상의 대학을 나온 사람들은 사실은 적어도 취업을 할 당시에는 거의 똑같아요. 취업률이나 이게 나중에 30대 40대 가면서 이게 벌어지는 그런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게 남성 여성이 서로 그 안에서만 막 싸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성이 이렇게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고 하면서 그동안 여성들이 감당했던 여성의 노동으로 여겨졌던 가사 노동이나 이러한 것들을 남성과 분담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다 맞벌이잖아요. 그러니까 취집이라는 말 자체가 불가능한, 취업을 하지 않으면 결혼을 할 수가 없어요, 여성들이. 그러니까는 이게 맞벌이를 다 하는데 이거를 이 남성과 분담을 하지 않고 다른 여성에게 외주화하는 거예요. 이 노동을. 근데 그 여성들이 이제 한마디로 그렇게 이제 못 사는 나라의 여자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훨씬 더 학력적으로, 경제적으로, 지역적으로 열악한 조건에 있는 여성들이 그 노동을 대리하면서 사실은 여성들 사이에 이러한 레이어가 있고 그리고 남자들 사이에서도 그 레이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계급 문제나 뭐 지역 문제나 학력 문제 같은 것들을 다 이런 젠더 문제로 덮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홍콩이나 아니면은 그런 나라에서 다른 나라 이제 못 사는 나라 여자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여성들의 노동을 대리하는데 그러면서 그러한 남녀 평등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는 이 여성과 여성 사이의 젠더 문제와 남성과 남성 사이의 그런 젠더 문제가 이 젠더 프레임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외주화되는 여성의 노동이 외주화되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여성이 해방되고 자유로워지면은 그건 과연 진정한 해방과 자유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는 이러한 젠더 프레임을 조금 좀 다른 시각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게 좀 국제적으로도 이러한 노동력들이 이렇게 대거 이동을 하잖아요. 남반구에서 북반구로 가고 그렇죠.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고 그런 식의 어떤 노동 인력의 어떤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 이상 젠더 갈등이라고 하는 것을 남성 여성이라고 하는 그 프레임 안에서만 사유할 수 없다. 그래서 조금 지금의 어떤 한국의 이 이슈들이 젠더 이슈들이 조금 다른 시각에 접근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약간 다른 얘기죠? 죄송합니다. 아니, 본인 채널과 두 분이 또 다 세 분이 이렇게 잘 얘기를 해주셔서. 그러니까 사실 또 그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게 어쨌든 이런 사실은 외국 그 노동자들이나 외국의 시민들과 교류를 하다 보면 결국은 국제적인 분업의 문제 같은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각자가 겪는 어떤 노동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국제 질서 혹은 경제 시장 질서 속에서 그 사회 그 나라가 맡은 어떤 분업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그 나라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겪게 되는 어떤 양상들이 다르고 또 그 파레나스가 쓴 되게 기념비적인 이제 세계화의 하인들이라는 저작이 있는데 거기에가 이제 필리핀 여성 가정부들에 대한 문제를 질적 연구로 다룬 책인데 거기에 보더라도 사실은 이 여성들의 억압이나 착취라는 문제가 사실은 단순하게 남성과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국가 간의 분업의 문제이고 인종적인 문제가 이제 결부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의 노동 문제도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그렇죠. 이주 노동자가 이미 우리나라 경제에 필수적인 사람들이 된 지 오래됐죠 사실. 우리는 그걸 안 볼 뿐이고 그거를 뉴스에 내보내지 않아서 우리가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투명 인간처럼 생각할 뿐이지 실제로는 어마어마한 그 비중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어떤 노동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의 인권 그리고 우리가 외국에 나갔을 때 이주 노동자가 되는데 그럼 우리의 그럼 또 권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이렇게 중국 노동자들이나 중국 시민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그것이 없던 문제가 아니라 사실 굉장히 구체적인 문제로 우리 체감되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논의하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국제적인 어떤 논의의 장들이 필요하다. 맞습니다. 지금 어떤 경제적인 문제 이야기하게 되면은 특히 글로벌라이제이션 시대에서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국가적인 단위로 나눌 수 없다라는 건 되게 너무 명확하고 심지어 대학교에서 저희는 이제 또 강의도 하고 대학교가 지금 변화하고 있는 현실을 보고 있잖아요. 맞아. 무엇보다도 지금 한국 대학 먹여 살리고 있는 게 그렇지. 중국 학생들입니다. 중국 학생들 어마어마한 숫자의 유학생들이 와서 등록금을 내줘야만 지금 한국 대학교들이 그나마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지금 출산율이 급감하고 기존에 이제 2000년대생들이 이제 엄청나게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해서 대학교가 조만간 5년 안에 엄청나게 구조조정 될 것이다. 대학교는 지금 중국인 유학생을 포함한 외국인 유학생들 유치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그렇다면은 야 너네 왜 중국인들 그렇게까지 아둥바둥 받냐? 그냥 좀 한국 대학교 너무 많아 구조조정 돼야 돼.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너무 사태 파악이라고 하는 걸 단순하고 피상적으로 보는 거고, 현재 우리 사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자체에 대하여 조금 더 시선을 돌리고, 한국 안에 동반자로서의 외국인들을 이제 조금 더 그런 방식으로 발견을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사실은 실제 외국에 있는 외국인들의 목소리에도 조금 더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사실 근데 예. 아니 근데 이게 글로벌화와 국민 국가주의가 결합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국가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실제로 애국심은 없어요. 애국심은 없는 일종의 국민 국가주의인 것 같아. 내가 느끼기에는 요즘에.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뭘까? 막 오락이죠, 뭐 오락. 그러니까 국뽕이라고 하는 게 참 기가 막힌 단어예요, 어떤 면에서. 예.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에서 이주노동자 혐오 정서 같은 거 얘가 예전에 다문화 반대 카페라고 다음에 최대 규모의 한 40만 규모의 어마어마한 다문화 반대 카페. 내두익 카페가 있었어요. 그게 일베 이전에 한국 최초의 내두익이에요. 그거를 제가 참여 관찰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걸 책을 예전에 참여 본 적이 관찰 있었는데 표현 좋네요. 네, 저도 앞으로 참여 그렇게 관찰했었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어떤 그 사람들이 다 이제 내셔널리즘을 가지고 인종차별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주 노동자 들어와서 우리나라 망하고 우리나라 노동자들 다 망한다라는 식의 정서를 이분들은 일베랑 다른 게 이분들은 약간 기층에서 실제로 이제 이주 노동자들이 노동시장에서 경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내부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체감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들 입장에서도 나름 일리가 있는 것이 실제로 본인들의 어떤 밥그릇을 뺏고 있다라고 이제 느끼는 거죠. 일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는 그냥 이주 노동자 무조건 보호해야 돼. 이주 노동자 권리 우리가 지켜줘야 돼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되게 순진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가 이주 노동이라는 문제를 과연 우리가 유럽이나 독일 특히 이런 메르켈이 했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그러면 좀 이주 노동자 문제를 해소해 나갈 것인가, 해결해 나갈 것인가. 그러니까 무조건 또 받아들인다는 것도 사실은 되게 비현실적인 얘기고 그렇다고 해서 또 지금 같은 방식은 너무나 이제 폭력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진짜 까놓고 사회적으로 좀 논의를 해야 되는 시점인데 사실은 어떤 한쪽에서는 계속해서 이주 노동자를 받지 말자 혹은 혐오 정서로 막 밀어붙이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이주 노동자 권리를 무조건 지켜야 된다는 식으로만 얘기를 하니까 사실은 얘기가 제일 되지 않고 계속해서 공회전하는 상황이거든요. 그 누구죠? 전에 예전에 그 새누리당에서 비례대표로 이자스민 네. 예. 같은 그러니까 실제로는 뭔가 이주민들이나 아니면은 외국인 노동자들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처우와 어떤 대우와 그리고 그들의 어떤 권리 문제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안에서 여러 가지 담화가 있지만 그 사람들 목소리를 듣진 않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좋은 방식으로 결정할 건지 이야기를 하는 게 더 우선되어 있는 거 그런 것들이 지금 사실은 이제 중첩적인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어쨌든 연대는 필요한 걸로. 방법이 네, 문제지만 방법은 우리의 문제지. 어떤 전쟁을 막기 위해서라도 네. 평화의 레버리지가 필요합니다, 진짜. 멋지네요. 그래서 서로 다른 목소리를 계속 듣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책에 대한 논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추천 비추천 코너로 넘어갑니다.